파트 2 챕터 11 온도와 온도 관련 변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온도와 관련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학습 목표를 보면요. 기본 차원으로서 온도를 이해한다. 그리고 온도를 측정, 그리고 그 단위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temperature difference, 온도차, 그리고 온도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열전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열전달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열적 안락, 신진대사율, 의복 단열 이런 것들은 우리 기계공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온도와 관련 있는 물질의 특성, material property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fuel에 대한 heating value라는 부분도 이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열과 관련되는 그 에너지 이동, heat transfer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이제 4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 열전달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기계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로를 찾아서 나갈 때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되는 거, 그리고 전자제품들. 기계적으로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변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자제품들에서 다 전기로 작동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열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아주 컴팩트해지고 작아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열적 관리를 하는 문제들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더욱 발전되는 어떤 방법 필요하고요.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큰 그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부피가 큰 상태에서 어떤 그 열전달 관련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부피는 계속 작아지고 사용되는 에너지는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더 많이 나오고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전자제품들이 또는 반도체가 작동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 온도를 컨트롤해 주려면 이러한 열전달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열전달을 배울 수 있는 그 교과목이 지금 이 시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3학년 때 가면 이제 구조 해석할 때 열전달 할 수 있는 걸 해석적으로 배웁니다. 프로그램을 써서 그 2시간이 있어요. 그 두 교과목이 있으니까 지금 잘 들어두길 바랍니다. 자, 기본 차원 온도 템퍼러처입니다. 지금 우리가 챕터 11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보면 이 linear thermal expansion, 재질이 온도가 올라가면 그 열팽창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볼륨 익스펜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볼륨 자체도 이제 팽창하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스페시픽 히트, 그래서 비열, 이러한 부분들, 이게 관련되는 어떤 엔지니어링 변수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온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온도와 관련된 변수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온도입니다. temperature. 어떤 물질이 얼마나 뜨겁거나 차가운지 이것을 나타내는 물리적 양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이 되겠고요. 전자공학에서는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전자부품들이 적당한 온도에서 작동되도록 온도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동하는 온도가 그 어떤 설계된 온도보다 많이 높아지게 되면 그 반도체의 수명이 확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 온도의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 도시공학, 주위 온도 변화와 그리고 그 온도 변화에 따른 철과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설계할 것이 필요하고, 기계공학 하면 온도와 관련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루어야 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기 저하, 그리고 자동차 엔진 냉각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의 어떤 냉각,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의 여릉력,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릉력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재질이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온도가 예를 들어서 상온에서 작동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상온에 맞춰서 어떤 경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셈블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 온도가 높아지면 처음에는 온도가 낮을 때는 그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그 간섭이 일어나지 않던 것이 어떤 부분에 온도가 더 높아지면서 그 부분의 열팽창이 커짐으로 해서 열팽창으로 해서 그 부분만 확장하고 팽창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많이 확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서로 간섭이 생기고 어떤 것은 인장력, 어떤 것은 압축력 이렇게 팽창이 다름에 따라서 생기는 그러한 여력력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력력이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시킬 정도의 큰 여력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열 온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 분포, 온도 분포를 계산하고 그 온도 분포에 따른 여력력의 그 어떤 분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이 온도와 관련돼서 공학적으로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 온도 분포와 그 다음에 열 전달률 어느 쪽으로 열이 전달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기본 차원으로서의 온도 한번 볼게요. 물질의 특성은 온도의 함수다. 그래서 많은 물성들이 온도에 디펜던트합니다. 온도의 함수로 주어집니다.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보다 밀도가 높다.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쪽으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동차 운동에 대한 공기 저항은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 여름철보다 겨울에 더 크다. 왜냐하면 공기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에 그 가하는 공기 저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기름의 점성은 증가한다. 그래서 겨울철 아침에 자동차 시동 걸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의 특성이 온도의 함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도의 측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온도의 측정, 촉각, 터치를 이용한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온도의 정확한 측정이 좀 불가능하고요. 시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타고 있는 연료의 색깔로 온도를 판단한다. 그렇게 온도를 또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표를 보면 아이언의 그 온도와 그 색깔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언, 이 철에 그 가열했을 때 색깔이 달라지는데 그 색깔에 따른 그 템퍼레처, 파렌하이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이게 흰색으로 보일 때, 이럴 때 한 2200 파렌하이트 화씨가 되고, dark blood red, black red 이렇게 검은 피색깔 같은 그런 붉은색을 가질 때는 제일 낮은 온도. 보면 약 1300 파렌하이트 정도 차이가 나죠.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촉각을 이용하거나 또는 시각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온도에 측정할 때 거의 모든 물질은 온도가 증가할 때 팽창하고 즉 길이가 늘어나고요. 온도가 낮아질 때 수축한다. 길이가 줄어든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꼬마였을 때는 병원에 가면 그 수은 온도계를 가지고 항상 이 겨드랑이에 꽂아서 그 체온을 쟀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같은 액체나 수은과 같은 액체 금속의 어떤 열 팽창과 수축을 이용해서 온도계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다음 우리 단위계 예전에 이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섭씨 단위 셀시우스고요. 그 다음에 화씨 파렌하이트입니다. 이 섭씨 온도는 C로 쓰고요. 기본 대기압하에서 임의적으로 0도씨에서 물은 얼게 되고 100도씨에서 물은 끓는 값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0에서 100까지 우리가 단위를 100개로 나누어서 온도를 정의를 했고요. 화씨 파렌하이트는요. 기본 대기압하에서 물이 어는 온도가 32도 파렌하이트, 그리고 물이 끓는 온도를
212로 해서 그 사이를 우리가 단위를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렌하이트가 주어지면 이것을 이렇게 파렌하이트 온도 빼기 32도 곱하기 9분의 5를 하면 이게 섭씨 온도로 바뀌고요. 섭씨 온도가 주어졌을 때는 그 섭씨 온도에 5분의 9 곱하고요. 더하기 32도 하면 그것을 섭씨에서 파렌하이트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 측정 그리고 단위계에서 서머커플 열전쌍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터치, 촉각, 그리고 시각, 그리고 열팽창 수축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했고, 이번에는 이제 열 온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정기적인 특성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커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열전상 서머커플의 두 접합부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전압 출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온도 차이에 의한 전압 출력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걸 이용하고요. 전압 출력은 두 접합부 사이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서머커플을 이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머커플의 끝단이 카퍼하고 컨스탄탄 이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전압 차이로 온도차 비례하기 때문에 이 전압 출력을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고, 서미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물질의 작은 온도 변화가 큰 전기 저항 변화를 만드는데, 자, 이러한 특성을 있는 반도체로 구성돼서 온도를 감지하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여기 이제 서미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우리가 주로 온도 측정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 측정 부분에서 단위계 중에서 또 절대 영도 absolute zero temperature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절대 영도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개념이고 연력학 같은 데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섭씨와 하씨 모두 임의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아까 했죠. 물이 얼 때 얼마, 뭐 0도, 그리고 물이 얼 때 32도 하씨,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임의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좋은 온도 단위의 필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어떤 아이디얼 가스라고 하는 이상적인 가스의 어떤 거동의 기초를 두었고요. 그걸 절대 단위인 켈빈과 요거는 랭킨 단위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저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추운 겨울 낮 동안 자동차 타이어의 압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추운 밤 동안에 실내에 놓아둔 농구공 안에 기압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커지고 작아지는 그러한 현상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주어진 압력에서 이상기체의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온도 감소가 뭐하고 연관되냐면 기체의 부피의 감소하고 부피의 감소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도 감소한다. 자, 이게 이제 이상기체의 특징이 되는데 물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기체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아이디얼하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어떤 상황에서 기체는 압력, 여기 나오는 P입니다. 그리고 부피 V입니다. 그리고 온도 사이에 아래와 같은 관계를 만족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아이디얼 가스로 해가지고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상기체라는 것은 아주 아이디얼적이다, 아이디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디얼 가스로라고 하는데 PV 이퀄 MRT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연력학 가면 배우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절대 온도가 이렇게 정의되었다 정도를 알면 될 것 같아요. P는 기체의 절대 압력이에요. 절대 압력. 여러분 절대 압력하고 게이지 압력하고 차이 알죠? 게이지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우리가 더해주면 그게 절대 압력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V는 기체의 부피입니다. 그 다음에 M은 질량이고요. 그 다음 R은 이게 기체 상수, 주어진 상수 값이에요. 그 다음에 T, 여기 나온 T인데 이 T가 그냥 온도가 아니라 반드시 절대 온도로 넣어야 됩니다. 절대 온도, 켈빈이나 랭킹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용기 안에다가 이
이상기체를 넣어 놓고 그러면 이 관계 PV = MRT가 만족하는 관계에서 여러 가지 압력, 부피, 온도의 그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다음 예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계속해서 절대 영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절대 영도에 그 관련되는 식이 뭐였습니까? PV = MRT죠. 그래서 PV = MRT였습니다. 자, 절대 영도 기체의 온도 T 그리고 압력 P 그리고 기준 압력 그리고 온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 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체의 온도하고 압력 그리고 기준 압력과 기준 온도 사이의 관계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기준이라고 된 것은 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상태도 그렇고 어떤 상태 1도 그렇고 전부 다 이상기체의 방정식을 만족해요. 그러면 PV = MRT에서 우리가 한 번은 기준 압력, 기준 온도 그래서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R 그리고 기준 온도 R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공기들을 이상기체들을 이와 같은 상태에 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자, 서라운딩은 이제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용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볼륨이 되죠. 볼륨이 되고 이 볼륨은 온도와 상관없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그 액체의 볼륨은 같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자, 레퍼런스에서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요. M 왜냐하면 용기 안에 들어있는 그 질량 매스하고 그리고 볼륨들은 매스도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고 볼륨은 그 기체이기 때문에 이 용기의 볼륨하고 똑같죠. 그래서 V하고 그리고 그 M은 R 상태, 기준 상태하고 그 다음에 1번 상태 이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예를 보면 V하고 그리고 M은 이거는 일정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두 식 여기에 있었고요.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T1하고 TR 여기 나오는 T1 나누기 TR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식을 T1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T1으로 정리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T1은 MR분의 P1V가 되죠. T1은 MR분의 P1V가 되고 TR은 어떻게 돼요? MR분의 PRV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T1과 TR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동일한 거는 이거는 이제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V도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TR분의 T1은 PR분의 P1이 됩니다. 따라서 T1은 TR 곱하기 PR분의 P1 여기 나오는 T1은 TR 곱하기 PR분의 P1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켈빈과 섭씨 그리고 랭킨과 하쉬 사이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섭씨에 해당되는 절대 온도 단위는 켈빈이 되는 거고요. 하쉬에 관련되는 절대 온도의 단위는 랭킨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섭씨를 알고 있으면 273.15를 더하면 그게 절대 온도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씨로 있을 때는 459.67을 화씨에다 더하면 랭킨으로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랭킨과 켈빈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섭씨하고 하씨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그 랭킨으로 주어져 있는 절대 온도를 켈빈으로 바꿔주려면 그 랭킨은 32도에서 212도까지 변하는 물이 얼고 물이 끓는 전까지 더 온도 그 단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랭킨 단위에다가 9분의 5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켈빈 온도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주고, 여기 나오는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T1은 레퍼런스 온도에다가 PR 분의 P1 곱해주면 그 온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 관계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나타난다. 유도하는 걸 여러분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제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봅시다. 어려운 예제는 아니고요. 자, 단위를 바꿔보라는 겁니다. 화씨 랭킹 그리고 켈빈 단위로 T 50도 C죠. 섭씨 50도 C를 한번 얼마인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섭씨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화씨로 바꿔주는 거는요. 5분의 9를 곱해줘서 31을 더해주면 그게 화씨로 바뀝니다. 그러면 122도 화씨가 되고요. 자, 랭킨으로 바꾸는 것은 화씨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아까 앞에서 보면 459.67인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460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씨에다가 460을 더해주면 절대온도 랭킨으로 표시가 되고요. 또 섭씨에다가 273.15인데 원래는 그냥 273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섭씨에다가 더해주면 켈빈 절대온도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변경시키면 되겠고요.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여름에 애리조나 피닉스의 바깥 기온은 몹시 뜨거운 110 파렌하이트다. 반면에 방 안의 온도는 68 파렌하이트다. 실내외 온도 차이는 얼마인가? 이 단위로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럼 먼저 화씨 단위입니다. 화씨로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 차이 110 빼기 68 파렌하이트니까 42도 파렌하이트가 되고요. 자, 이것을 랭킨 단위로 하면은 얼마 더해주면 됩니까? 여기다가 사실 460 각각의 460을 더해줘서 빼주면 되는데 온도 차이기 때문에 자, 랭킨하고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는 절대적으로 460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는 똑같습니다. 42도 랭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섭씨 단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화씨 단위로 42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사실 섭씨로는 이게 9분의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42 곱하기 9분의 5 그러면 23.3이고 그 다음 켈빈 단위로도 섭씨 단위하고 차이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23.3K가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파렌하이트의 차이는 랭킨의 차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랭킨들이 여기다가 460도를 더해주고 이 경우도 460도를 더해줬기 때문에 차이는 파렌하이트의 차이나 랭킨의 차이나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온도와 단위 그리고 측정하는 것들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고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는 온도차와 열전달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온도차 및 열전달 히트 트랜스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열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열전달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열전달, 히트 트랜스퍼. 온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다른 온도의 물체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에너지의 전달 형식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온도가 서로 달라야 돼요. 똑같은 온도에서는 열 흐름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온도의 물체 사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열이 전달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방법은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전도, 컨덕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류, 컨벡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 라디에이션 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쇠 막대기를 잡고 있을 때 쇠 막대기 한쪽에 라이터로 여러분들이 불을 켜게 되면 잠시 후가 되면 그 막대기의 반대 끝도 뜨거워지죠. 이제 그게 바로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열 전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류는 뭐예요? 우리 바람이 불 때 우리 살갗 표면이 시원함을 느끼죠. 그죠? 그런 것들. 또는 우리 컴퓨터에서 칩이 있고 칩 위에 이제 팬을 돌려서 그 칩으로 바람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어떤
고체 표면과 그 고체를 감싸고 있는 유체와의 어떤 열 전달, 그걸 가지고 컨벡션 대류라고 하고, 복사는 이 태양이 지구에 어떤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요. 대류는 그 사이에 유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주 공간은 진공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뭐냐면 복사는 바로 이 빛의 온도들이 빛의 그 에너지들이 이 복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 3개들 있고요.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류, 복사의 간단한 그 메커니즘들과 그것을 표현하는 식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 에너지의 단위. 자, 여기처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영국 열 단위는 BTU라고 씁니다. 1파운드 질량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러니까 열의 양인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칼로리. 여기 소문자 칼로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칼로리 CALORIE 1g 질량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1calories 대문자로 쓰면 이거는 1000칼로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줄. 줄은 1의 에너지하고 똑같죠? 그죠? 줄. 1줄은 1뉴턴메타고요. 1kg 그 다음에 미터 제곱 세컨드 제곱이 되고, 자, 그럼 칼로리를 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먹은 음식의 칼로리가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 워크 미케니컬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소모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소모가 되냐면 1칼로리, 여기 나온 1칼로리가 4.186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186줄 정도의 미케니컬 워크를 하게 되면 먹었던 음식 중에서 1칼로리가 소비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파워로 치면 초당 4.186 뉴턴의 일을 하게 되면 초당 1칼로리가 이렇게 소모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멀 에너지를 다른 단위의 서멀 에너지로 바꾸거나 또는 파워로 나타냈을 때 단위를 보면, 자, 1BTU는 1055줄이고 1BTU는 252칼로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1칼로리는 4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관계가 있음을 대강적으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제 11번과 11.3과 11.4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W가 3.1423 BTUH와 같음을 보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단위 환산입니다. 자, 1W는 1 줄 per second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BTUH, BTU per H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BTU는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BTU는 1055줄입니다. 1BTU는 1055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1055줄 분의 1BTU 하면 이거는 그냥 1을 곱해준 것과 똑같아요. 맞죠? 그 다음 이게 H로 되어 있기 때문에 H는 1아워는 3600 세컨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위가 어떻게 없어지냐면 이게 없어지고 S가 없어지고 줄 없어지기 때문에 H분의 BTU가 남죠. 쭉 계산하면 3.14가 나오고 BTU per H가 됩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겨울 동안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스난로, 가스 퍼너스가 이용된다. 만약 가스 난로가 집에서의 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자, 이만큼 단위 시간당 6만 BTUH로 열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면 그 가스 난로의 등가인 열동열, 서멀 파워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열 에너지 나누기 시간으로 해주면 되겠죠. 즉 단위 시간당 에너지 퍼 유닛 타임은 얼마인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있는 시간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에너지
요걸 가지고 우리가 Q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시간당 투입해야 될 에너지가 6만 BTU per H가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와트로 나타내야 돼요. 와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자 1BTU는 1055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BTU가 없어지고 2BTU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H분의 줄이 되니까 요거를 H만 세컨드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1H는 3600 초기 때문에 H를 없애기 위해서 1H 나누기 3600S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요건 뭐예요? 요건 전부 다 1입니다. 그죠? 1을 곱해준 거와 똑같은 양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EH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S하고 줄만 남죠.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 이건 6만 곱하기 1055 나누기 3600이기 때문에 17583 줄 퍼 세컨드가 나오고 줄 퍼 세컨드는 와트가 되고요. 또 이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우리가 소수점을 앞으로 3개 당기면 되죠. 17.583 킬로와트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열전달 메커니즘에 대한 3가지 메커니즘에 대한 그 식들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옆에 보면 어떤 이렇게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물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전달 메커니즘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어떤 이 특정한 부분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그 부분은 어떠한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다. 어떤 온도로 일정하다 해서 이렇게 고정 온도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정 온도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체의 어떤 부분은 이렇게 대류가 발생해서 열전달이 일어나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복사 라디에이션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단열, 인슐레이션이 됩니다. 단열이 된다는 것은 이 경계를 통해서 열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가 딱 방지가 된다는 거죠.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물체 어떤 내부에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 전체 시스템 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도가 열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전도라는 걸로 전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히트 플럭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열 에너지들이 이 경계면을 통해서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전도, 컨덕션이라는 방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여기 나오는 Q, 열전달율입니다. 요건 우리가 요거를 열전달율 Q라고 와트라고 하면 요거는 자, 뒤에서 식을 한 번씩 더 설명하게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K는 이 물질의 열 전도도입니다. 얼마나 단위 길이당 그리고 단위 길이당 단위 온도당 열 에너지의 열동력이 열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단면적입니다. 어떤 물의 단면적.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시스템의 두께가 됐고 온도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되는 면의 그 면적이 넓고 물질이 열 에너지를 잘 전달하는 물질이고 그 두 두께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면 전도로 인해서 많은 열 에너지들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두께가 커지면 전도는 잘 안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를 양변에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K, L 그 다음에 델타 T가 되는데 여기 L은 두께 방향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두께 방향으로의 길이, 임의의 길이 d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Q에다가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면 Q 프라임 이렇게 Q2 프라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대류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대류는 여기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이 표면의 온도가 TS라고 합시다. 표면의 온도. 자, 표면의 온도가 TS인데 주위에 이제 흐르고 있는 이렇게 주위에 흐르고 있는 유체의 온도가 TF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표면의 온도와 유체의 온도 차이에다가 그 다음에 이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의 면적,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H라는 대류 계수,
대류 열전달 계수 H를 곱해주면 이 사이에서 어떻게 열전달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대류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Q2'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레디에이션 복사는요, 이 표면의 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표면의 온도에다가 여기 나오는 엡실론을 곱해주면 요거는 방사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요게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상수가 됩니다. 그 다음 A는 당연히 이 표면적이 됐고, 그 다음에 이 S의 4승, 이 표면 온도의 4승에 비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사 에너지들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Q의 모든 단위들은 와트입니다. 와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 관련해 가지고는 단위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열 전달 방정식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 책 332페이지에 나옵니다. 전도 컨덕션. 매개체에서 온도 차이가 존재할 때 온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발생되는 열 전달 형식이다. 어떠냐면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 높은 온도에서 당연하죠. 높은 온도에서 당연히 낮은 온도로 전달되는데, 높은 온도 지역에서 낮은 온도 지역으로 분자 활동이, 온도가 높은 경우에 이제 분자 활동이 왕성해지고요. 그 분자 활동에 왕성한 분자 활동들이 낮은 온도로 전달이 됩니다. 자, 운동량이 더 왕성한 분자는 옆으로 그 에너지를 공유하거나 전달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열전달이 일어납니다. 전도 열전달이. 난로 위에 있는 알루미늄 용기 안에 스프가 뜨거워질 때 손잡이와 뚜껑은 열 발생부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뜨거워진다. 왜냐하면 그게 열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도를 나타내는 열전달을 표현할 때 우리가 퓨리의 법칙, 퓨리에즈 로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안쪽에, 방안 안쪽에 웜 에어가 있고 바깥쪽은 콜드 에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됐고요. 이 유리창을 통해서 열전달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온도가 높은 웜 에어 쪽에서 이 콜드 에어 쪽으로 이렇게 열전달이 흐를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열 에너지가 많이 전달될 건가? 그 열 전달률 Q를 한번 우리가 계산해 보자는 거죠. Q는 열 에너지 나누기 시간에서 와트로 결정이 됩니다. 와트로.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나오는 면적이 넓으면 Q는 크겠죠. 그래서 면적이 곱해지고요. 당연히 이 온도 차이가 크면, T1과 T2 차이의 온도가 크면 당연히 열전달은 잘 일어날 것이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유리창의 두께가 두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전달이 잘 안 일어나겠죠. 열이 그것을 통과해 가기가 힘들 거니까. 자, 그래서 나누기 L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K라는 게 있어요. K는 어떤 재질의 열 전도도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열이 잘 전도되는가. 당연히 여기 나오는 유리창 대신에 온도가 잘 전달되는 재질을 쓰는 거하고, 열 에너지가, 또는 아주 열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쓰는 거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Q는 KA 곱하기 L분의 T1 빼기 T2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델타 T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푸리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Q는 열 전달률, 그래서 와트가 되고요. K는 열 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입니다. K는 thermal conductivity. 그 다음에 A는 열이 흐리는 수직 단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T1, T2는 두께 물질 사이의 온도차. 그 다음에 L은 물질의 두께.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요거를 양변을 A로 나누고요. A로 나누고 조금 더 우리가 식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Q2'은 마이너스 K, 여기 나오는 그레디언트 T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T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미분을 쓴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레디언트 T라고 하는 것은 수학 기호가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레디언트 T는 뭘 나타내냐면 이거는 dt dx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이라고 보면 돼요.
두께 방향으로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물질을 통한 열 전달률은 여기 나오는 Q는 온도차입니다. 여기 온도차와 열 전달이 발생하는 수직 면적 A입니다. A와 그리고 물질의 종류 K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고, 열 전달률 Q는 온도차가 존재하는 물질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L이 커지면 열 전달률은 낮아지게 된다. 이게 바로 퓨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계산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11.5예요. 자, 안쪽 면의 온도가 대략 20도씨고 바깥쪽의 온도가 5도씨인 단일 유리창입니다. 단일 유리창에 열 전달률 (heat transfer rate) Q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은 높이 1, 너비 1.8, 두께가 0.8이고 유리의 열 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는 대략 K는 1.4 W per 미터 K다. 자, 그럼 이걸 보면 지금 이러한 상태의 문제를 풀으라는 거죠. 여기 1.8 미터 1미터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8mm입니다. 이때 안쪽에 20도고 바깥쪽이 5도다. 그러면 열 전달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당연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Q가 생길 겁니다. 그럼 Q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Q는 KA T1 빼기 T2 나누기 L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K는 1.4 와트 미터 K 곱하기 A, 면적은 어떻습니까? 1.8 곱하기 1m니까 1.8 미터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차는 여기 지금 20하고 여기 5니까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 여기 두께입니다. 두께는 여기서 통과할 때 L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L입니다. 그죠? L입니다. L은 지금 8mm이기 때문에 이걸 미터로 바꿔주면 0.008 미터가 됩니다. 계산 쭉 하면 자 K 없어지고 미터 제곱 없어지고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숫자 쭉 다 곱하면 4725 와트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열이 단위 시간당 4725 줄 퍼 세컨드, 그러니까 4725 줄 퍼 세컨드, 단위 초당 4725 줄만큼의 열 에너지가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열 전달률을 높이고 열 전달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 그게 자, 주어진 어떤 유리창의 두께가 정해져 있다고 칩시다. 두께 정해져 있고 면적 정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온도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앞에 식에서 보면 바꿀 수 있는 정보는 K밖에 없어요. K는 열 전도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K가 열 전도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질에 가까워요. 재질입니다. 그래서 thermal conductivity of some material at 300 켈빈. 왜 여기 온도가 나오냐면 이 thermal conductivity도 온도의 함수예요. 약간의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특정한 온도에 따라서 그 값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티리얼 값들을 한번 봅시다. 에어가 있고요. 밑에 보면 카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샌드 이런 게 있어요. 에어는 어떻게 됩니까? 에어는 0.0263 와트 퍼 미터 켈빈입니다. 자, 이게 쭉 보면 다른 값보다 어때요? 매우 낮죠? 작아요? 자, 그러면 에어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 하면 이게 단열, 그러니까 열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용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스다운이나 덕다운 같은 거 보면 그게 오리 털이 또는 거위 털이 열을 잘 막아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두꺼운 공기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이 체온하고 바깥에 있는 차가운 그 온도하고 그 사이에 두께 L 값을 크게 해주는
역할을 그 구스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두께라도 같은 두께의 에어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이만큼 열 전도도 K가 낮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입는 외투 공기층을 두껍게 해주는 것은, 두껍게 해준다는 것은 L 값이 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두껍게 되어 있는 상태에 어떤 재질을 채우느냐, 공기가 차 있으면 이만큼 공기의 서멀 컨덕티비티가 작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잘 안 일어나요. 반면에 지금 여기 쭉 보면 열 전달 그 열 전도도 서멀 컨덕티비티가 제일 큰 게 보면 여기 나오는 대략 카퍼입니다. 그죠? 여기 카퍼, 퓨어 카퍼.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 이거는 열 전달이 잘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쓰고 있는 어떤 그 방열판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구리 제품으로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열 전달, 열 에너지가 빨리 전달돼서 팬으로 해서 바깥으로 보내버릴 때, 그럴 때 이러한 재질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실버, 실버가 있죠. 왜 실버를 쓰지 않냐? 실버가 지금 제일 크네요. 그죠? 실버도 엄청 큰데 이거는 구리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너무 그 금속 재질이 이 덕타일하면, 그죠? 또 구조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 너무 잘 변형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실버하고 카퍼가 이 열 전도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열 전달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경우, 빨리 열을 배출하거나 빨리 열을 흡수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실버나 카퍼를 쓴다. 그 다음에 단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멀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를 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열적 상황에서 이 재질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퓨리의 법칙으로 그 전도 현상들을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 몇 개의 파라미터를 합쳐서 하나의 어떤 열 저항, 마치 전기에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을 정의하듯이 그 열 흐름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 저항, thermal resistance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요,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연결되어 있는 열 전달 문제들을 마치 전기 회로의 그 저항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복잡한 경우에 이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저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열저항 thermal resistance입니다. 열저항은 일단 R 이렇게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단위는 단위 와트분의 온도 C나 또는 와트분의 K 켈빈으로 이렇게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련체가 열 흐름에 얼마나 저항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정리를 해보면 R 프라임은 KA분의 L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되냐면 L이 커지면 열 전도가 잘 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K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R 프라임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지는 거고, A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커지면 또한 열 전도가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A가 커지면 또 요거 R 프라임은 또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열 흐름에 얼마나 저항하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요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요, 앞에서 나왔던 그 푸리의 법칙으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어요. Q는 KA 곱하기 L분의 T1 빼기 T2가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온도차 나누기 열저항,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열 흐름 Q가요, 열 흐름이 전기 흐름이랑 유사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 흐름에서는 오음의 법칙에 보면 V 전압은 I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V는 IR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R분의 V가 되죠. 그래서 전기의 흐름이 이 열 흐름하고 같기 때문에 I는 R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분의 전압이 돼요. 그러면 자, 전기하고 이 열 흐름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전기 흐름 I는 열 흐름 Q라고 우리가 대응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 이 T는 전압차하고 우리가 대응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저항은 전기저항하고 우리가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퓨리의 법칙에서 나왔던 수식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I는 R분의 V하고 표현을 해보면, 자, 열흐름 여기 나오는 Q는 열흐름입니다. 열흐름은 저항분의 온도차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자, 여기서 Q는, 자, 온도차는 T1 빼기 T2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여기 분모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요? 여기 있는 KA를 이 분모에 다시 분모로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R'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R' 부분은 이제 열의 측면에서 저항이 되는 것이고, 위에는 온도차가 돼요. 그러면 이건 정기적으로 보면 요거는 저항이 되는 거고, 온도차는 전압이 되는 거고, 여기 나온 Q는 이제 전기 흐름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R'을 KA분의 L이라고 이렇게 하고, 요거를 thermal resistance, 열 저항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KA분의 L, 요게 열 저항이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따져보면 L이 커지면, 두께가 커지면 당연히 열 저항은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K가 커지면, K가 커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의 열 전도도가 더 커지니까 열이 잘 전달되는 거죠. 이게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것이고, A도 마찬가지. 면적의 크기가 크면 열 전달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A가 커지면 열저항 R'은 값이 작아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은 KA분의 L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R값, R value 또는 R인자, R 팩터라고 하는 값을 또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열 저항을 이제 면적도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열 저항 값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R value는 여기 R'에다 그냥 A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오는 R value라는 것은 뭐냐면 A가 곱해진 K분의 L이 돼요. 즉 열 전도도분의 두께 L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R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 흐름에 대한 물질의 저항이 큰 걸 나타내는 거죠. 이 값이 크다는 것은 K가 작다는 것이고, 이 값이 크다는 것은 R value가 크다는 것은 L 두께가 두껍다기 때문에 그거는 열 흐름에 대한 물질의 저항이 더 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게 사용되는 목적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용도로 씁니다. 물질이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어떤 단열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복합 물질의 총 R값, R value들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 그 어떤 물질들의 그 전체적인 열저항들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요게 총 R 값은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저항의 합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항들이 쭉 이어져 있을 때 그 저항들을 다 더하면 전체적인 전기 저항이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설명한 것처럼 Q 열 흐름은 열 저항분의 온도차다. 요거는 전기적인 측면으로 보면 I 전기 흐름은 이 전기 저항분의 전압차 요렇게 된다. 요거와 대응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열저항 R'은 KA분의 L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곱한 R값, R value는 K분의 L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를 한번 보면요. 여기 R' 열저항은요. KA분의 L이 되기 때문에
요거 K 곱하고 A 곱하고 하면은요, 여기다 L하고 나누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은 C, 그러니까 온도 나누기 온도 per watt 이렇게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R 밸류는 어떻게 되냐? R 밸류, R 팩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또 우리가 면적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 M 제곱 C per watt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챕터 11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여기 나온 열저항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면 예제 11.3입니다. 예제 11.3의 유리창의 열저항 R 프라임과 R 값을 계산하라. 열저항 R 프라임은요, 단위 정의가 이렇게 되죠. KA분의 L. 그 다음에 R 값, R 밸류 또는 R 팩터는 K분의 L입니다. 그대로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K는 자 11.3에서 K가 1.4 MK분의 와트였거든요. 그 다음에 A가 단면적이 1.8 미터 제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8mm에서 0.008m였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0.00317 여기서는 켈빈 썼기 때문에 켈빈 per watt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R value 또는 R 팩터는 R은 K분의 L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단면적으로 곱해주거나 이걸 따로 계산해도 됩니다. 계산하면 0.0057 미터 제곱 켈빈 per 와트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R 저항, R 프라임과 R 밸류 또는 R 팩터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연습 문제 삼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봐야 될 문제들이 예제 11.5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정도 수준을 풀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제 11.5 내용을 한번 봅시다. 두 개 유리판으로 된 유리창이, 자, 두 개 유리판 이중창이에요. 두께가 각각 8mm이고 그 유리창의 열 전도도는 1.4 와트 퍼 미터 켈빈이다. 두 개의 유리판은 그림에도 보듯이 또 사이에 에어층이 있어요. 10mm 떨어진 공기 공간이 있고 공기층이 있다는 거죠. 공기의 열 전도도는 되게 낮았죠. K는 0.025 와트 퍼 미터 K로 가정하고 이 총 유리창의 총 R 값 R 밸류를 계산하라. 즉 뭐냐면 이 열전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냐면 여기가 안쪽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안쪽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안쪽 유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기층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또 저항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바깥 유리창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T 인에서 보면 T 아웃까지 가려면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처음에는 R 뭡니까? R 유리 글래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뭐예요? R 에어. 그 다음에 또 하나 R 글래스. 자, 이렇게 세 가지 저항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과해야 이렇게 Q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T인이고 여기가 Tout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 값, R 밸류 값을 계산해 봅시다. 자, R 토탈은 각각의 글래스, 에어, 글래스 이거 다 선택해서 다 쭉 더해주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항으로 치면 이게 뭡니까? 시리얼하게 연결됐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자, R 밸류 값의 정의는 어떻게 됐어요? R 밸류는 K분의 L이죠. 그래서 K 글라스는 1.4 와트 퍼 미터 켈빈 분의 L. L은 여기 글래스의 두께가 0.0008m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첫 번째 R 글래스가 되고요.
그 다음 이거 두 번째는 뭐예요? 공기층의 두께는 0.01m가 되고 그 다음에 K 값은 0.025 와트 per 미터 켈빈 됩니다. 이게 R 에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동일하게 R 글래스가 한 번 더 있죠. R 글래스. 자, 이거 다 계산하면 자, 이게 됩니다. 0.4 미터 제곱 켈빈 per 와트가 돼요. 이건 뭐냐면 이 열전달률이 결국 통과해야 될 열저항이 그 열저항에서 그 R 밸류 그게 총값이 다 이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어떤 창 제조사에서는 창의 이 R값, R 밸류를 크게 하기 위해서 두 장의 유리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르곤 가스로 채운 제품을 생산합니다. 자, 이제 아르곤 가스를 채우면 마찬가지로 이 그 용도는 뭐겠어요? 여기에 열전도들을 아주 작게 해서 여기에서 열저항을 좀 더 R 밸류를 더 키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왜 이중창이 단일창보다 더 단열 효과가 있느냐? 이게 훨씬 더 R 밸류가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R 밸류를 계산해서 총 R 밸류 값을 계산해서 열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대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338페이지예요. 대류는 움직이는 유체, 유체는 기체나 액체가 다 될 수가 있고요. 그 유체가 그 유체와 온도가 다른 표면과 접촉할 때,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유체가 그 유체와 온도가 다른 표면과 접촉할 때에 발생하는 열전달 형태가 바로 대류 열전달이 됩니다. 요거는 대류 열전달은 여러분들이 강제 대류, forced convection과 자연 대류, free 또는 natural convection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강제 대류는 이 공기의 흐름, 유체의 흐름을 강제적으로 유발시키는 겁니다. 뭐 팬이나 펌프에 의해서 흐름을 강제적으로 유발시키는 경우가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열전달 대류 열전달 계수 H를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연 대류 내추럴 컨벡션은 이 유체의 흐름이 유체의 밀도 변화에 의해서, 즉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서큘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자연 대류라고 합니다. 요거는 유체 안에 있는 그 온도의 분포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밀도차가 생김으로 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대류의 그 식은요, Q 열전달률, 이거는 이제 와트가 되죠. 이거는 H 대류 열전달 계수 곱하기 그 표면적 A 곱하기 유체의 온도 그리고 표면의 온도 차이, 이렇게 해서 Q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Q는 Heat Transfer Rate 열전달률이 되고 와트가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H입니다. Heat Transfer Coefficient 표면과 그리고 그 유체 사이에서의 그 열전달률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요게 이제 실험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실험적으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전달 계수의 단위를 보면 이거는 와트 퍼 미터 제곱 K입니다. 켈빈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테이블을 찾아보거나 또는 실험을 하거나 또는 CFD 전산 그 유체 전산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열전달 계수 H, Heat Transfer Coefficient. 특정한 상황에서의 H는 어떻게 된다? 실험적으로 구해진다.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또 강제 대류의 H가 자연 대류의 H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대류를 유발시키는 거죠. 팬이나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체의 그 열전달 계수 H가 그 액체보다 더 작아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우나에 갔을 때 우리가 사우나는 한 70도 80도도 견딥니다. 근데 탕에 물에 80도 물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같은 온도지만
우리 표면하고 유체 그 탕의 물이랑 또는 사우나 안에 있는 증기가 열 전달이 일어날 때 그 대류 열 전달입니다. 근데 액체의 열 전달 계수 H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80도의 물에서 우리 피부로 전달되는 그 열 전달률, 그건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H 값이 기체의 경우 더 액체보다 작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나에서는 80도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그 히트 트랜스포 코에피션트 값들을 한번 보면 H 값을 보게 되면 프리 컨벡션일 때는 이게 2에서 50 정도가 되고, 폴스가 되면 25에서 100 또는 크게는 250에서 2만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forced convection을 쓰게 되는 거고, 가스하고 리퀴드 한번 차이 봅시다. 가스는 250에서 25에서 250인데 리퀴드 액체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만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죠. 이게 어떤 정확한 어떤 특정 값으로 사실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류 열전달 계산할 때 이 H 값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thermal resistance, 대류에 대한 thermal resistance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대류 열전달은 어떻게 됩니까? Q는 H 곱하기 그 면적 A 곱하기 그 온도 차였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여기는 분자에는 뭐로 갑니까? 이거는 온도차. 그 다음에 Q는 이제 열 흐름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분모로 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열 저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류에서의 열 저항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HA분의 1. 이게 바로 대류에서의 열 저항. 그래서 단위는 뭐 C, 그러니까 온도 단위 나누기 와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다가 R 프라임에다가 A를 곱해줍니다. A를 곱해주면 앞에서는 뭐하고 돼요? R 밸류, R 팩터랑 같은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류에서는 막 저항, 필름 레지스턴스 또는 필름 코에피션트, 막 계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R 프라임에다가 A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H분의 1, 즉 대류 열전달 계수분의 1이 바로 저항이 되는 거예요. 열전달 계수가 크면 열전달이 잘 일어나는데 그거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항 개념으로, 특별히 이걸 필름 레지스턴스 또는 필름 코에피션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전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류가 일어나는 전체의 어떤 시스템에서 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저항으로 여러분들이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예제 11.6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표면 온도가 35도입니다. 노출된 면적이 9cm 제곱이에요. 전자칩의 대류에 의한 열전달률을 구하라. 요거는 그냥 간단한 대류 열전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TS가 되고요. 노출된 면적이 이게 되고요. 열전달 Q를 계산하는 거고, 주위의 공겨는 이거는 TF가 되죠. TF는 20도가 되고, 열전달 계수, 대류 열전달 계수는 H는 40입니다. 자, A를 우리가 미터로 바꿔주면요. 자, 9cm 제곱은, 자, 1m는 100cm니까 이거 제곱해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9 나누기 만이 되니까 0.00009m 제곱이 되고요. 온도차는 자, 서피스가 지금 더 높은 상황이니까 서피스에서 자, 여기 있으면 이게 TS 서피스가 되고 이게 이제 TF 유체죠.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Q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됐죠. 이걸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35도씨고 이게 20도씨입니다.
그러면 15도씨 또는 15K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Q 컨벡션 밖으로 나가는 것은 H 여기 40W per 미터 제곱 켈빈에다가 A 단면적 이거 계산하면 되고요. 그다음 온도차 15 계산하면 0.54W입니다. 그래서 0.54W 즉 0.54 줄 per 세컨드 단위 초당 0.54 줄만큼이 표면에서 유체적으로 열전달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제 11.7 다음 상황의 R인자 막장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R인자 막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류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막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류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 R 밸류는 특별히 그 대류의 경우 막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대류에서는 R 밸류가 이게 어떻게 계산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요거는 HA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막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막장 R인자 R 밸류라고 할까요? 요거는 여기다가 A를 곱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H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벽으로 바람이 불 때 H가 이거 값입니다. 계산해보면 R 밸류는 H분의 1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고요. 벽 근처 안에 공기가 가만히 있을 때 자, 공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H 값이 한번 보겠습니다. 1.47로 더 작아요. H 값이 더 작으니까 저항은 어떻게 돼요?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R 밸류가 막 저항은 H분의 1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예제 11.7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예제 11.8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의 특정 외부형 틀벽은 다음 표와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택에서 방 내부의 온도는 21도로 유지되고 외부 온도를 마이너스 6도C로 노출 면적을 16m 제곱으로 가정하면 우리는 벽을 통한 열 손실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열 손실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히트 로스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총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전체적인 그 열 손실 Q 이것은 총 온도의 차이 T 인사이드하고 T 아웃사이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열 저항들 이것들을 다 곱해주면 Q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여기 R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됩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계산되죠. 따라서 R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R'은 계산될 때 그러면 R'으로 정리하면 R'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R'은 A분의 R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주어지는 내용들이 Thermal Resistance로 주어져요. Thermal Resistance 여기 R 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식을 쓸 때 Q는 이제 R'의 모든 합분의 온도 차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스펙에 주어질 때 여기 R 값 R 팩터 또는 R 밸류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쓰게 되면요. R 프라임 대신에 우리가 R per A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Q는 R 밸류의 모든 합분의 온도차 곱하기 A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열 손실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요. 1번이 outside film resistance입니다. 이게 이제 바깥이에요. 이게 T out이 되겠고 이쪽이 이제 T in이 됩니다.
여기에 주어질 때 outside film resistance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2번은 뭐냐 하면 siding wood입니다. 이것에 R 값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3번도 sheathing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R 값이 주어져 있고, 4번은 이제 insulation 배신데 요것도 R 값이 주어 있어요. 보면 insulation 하니까 이게 저항 값이 아주 크죠.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집섬 월보드 해가지고 0.077 주어졌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도 뭐가 있어요? 안쪽에서도 공기하고 안쪽 벽하고의 대류 열전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필름 리지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그냥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inside TI가 21도인데 이제 열전달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Q 로스가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 주어진 R을 다 한번 계산해 봅니다. R은 여기 나오는 R1부터 뭐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R1부터 R6까지 쭉 다 더하면 돼요. 여기 나오는 수치들 다 더하면 2.462가 되고요. 이거의 단위는 이거 다 더했으니까 M 스퀘어 켈빈 와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Q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Q가 되고 inside 빼기 outside 하면 21 빼기 6 하니까 요거는 이제 27 도시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켈빈으로 돼 있죠. 도시하고 켈빈은 우리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K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노출 면적이 16 메타 제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6m 제곱, 여기 16m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우리가 R값, 총 R값 다 계산한 거 보면 미터 제곱, 여기 도시, 그 다음에 와트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걸 켈빈으로 썼고, 여기서는 또 도시로 썼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온도 차이를 우리가 켈빈으로 했는데 요거를 그냥 도시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계산해 보면 여기 미터 제곱 없어지고요. C 없어지고 남는 거는 분모에 있는 와트분의 1이니까 분자 위로 올라오면 여기에 그냥 와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Q heat loss 열 손실은 175.5 와트가 됩니다. 즉 시간당 175.5 줄 per second에 열이 바깥으로 손실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어떤 문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디에이션 복사입니다. 서멀 레디에이션 절대 용도가 0이 아닌 모든 물질은 열 복사를 방사한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0이 아닌 이것들은 작지만 온도가 낮은 경우에 작지만 어쨌든 열 복사를 방사를 하고요. 물체의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체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전도와 대류와는 다르게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진공 상태에도 발생한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까지 올 수 있는 거고요. 화로의 불에 의해 방출되는 열. 그래서 그 대류도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로에서 불이 타고 있을 때 그것에 어떤 에너지가 우리한테 전달되는 게 복사로서 되는데요. 그거에 그 복사되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heat transfer rate죠. 이게 역시 와트가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사율, 표면 방사율, 엡실론, 슈테판 볼츠만 상수, 시그마, 그 다음에 물체의 표면 넓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온도의 4승인데 요거는 표면 절대 온도로 해야 됩니다. 절대 온도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그 쓰고 있는 상수들하고 계산될 때 이 T는 절대 온도가 돼야 됩니다. 자, 방사율 여기 나오는 엡실론은 물체 표면의 표면 특성이고 흑체 이상적인 완벽한 방사체 이 경우와
비교와 물체의 열복사, 방사 정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될 수가 있어요. 예제 11.9를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높은 빌딩의 평평한 지붕은 온도가 한 50도까지 달하고요. 지붕의 면적 A가 400m 제곱일 때 주위 공기와 하늘의 온도가 20도시다. 저녁에 지붕에서 하늘로 복사되는 열에너지를 계산하라. 지금 지붕의 온도가 높고요. 그 지붕에서 하늘로 복사되는 열을 구하라는 거죠. 지붕의 온도는 서서히 감소해서 온도가 50도, 40도, 30도 그리고 25도씨라고 할 때 지붕으로부터 복사된 열 에너지를 구하라. 지붕의 그 엡실론 방사율은 0.9로 가정한다. 그러면 앞에 시계 그대로 해봅시다. Q 이거는 이제 와트가 되는 거죠. 엡실론 시그마 A TS의 사정인데 0.9 이거 방사율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거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붕의 면적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반드시 절대 온도로 넣으라고 했죠. 자, 여기 50도니까 273도 더하면 323 켈빈이 됩니다. 이거 다 계산하면 222000 와트, 222 킬로와트가 그 지붕에서 하늘 쪽으로 복사 에너지로 방사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표면 온도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이처럼 방사는 복사 열 에너지도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차이가 이게 팍팍 떨어지는 이유가요, 이거 사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열 메커니즘에 대한 전도, 대류, 복사 이야기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열팽창 서멀 익스펜션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변동에 따른 열팽창 열 수축을 고려하는 것은 여러가지 시스템들, 다리, 도로, 그 다음에 파이프, 엔진 블록, 가스터빈의 날개, 전자장비, 취사도구, 타이머 등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온도가 증가하면 물체는 팽창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증가하고요. 온도가 감소하면 수축에서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온도 상승과 하강에 따른 이 신장과 수축의 정도는 물질의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성이 돼요. 재질이 됩니다. 재질의 특성. 자, 먼저 열팽창 계수 알파 L을 한번 봅시다. 알파 L이라는 거는 이제 선팽창 계수예요. 길이만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길이의 변화를 최초 길이로 최초 길이 L과 온도의 변화 T의 곱으로 나눈 값이다. 자, 봅시다. 이 선팽창 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길이의 변화 델타 L이 있죠. 델타 L을 초기 길이하고 그 다음에 온도의 변화 곱으로 나눈 겁니다. 즉 나누기 L 그 다음에 델타 T, 이게 바로 선팽창 계수예요. 그래서 알파 L을 보면 늘어난 길이 L 나누기 초기 길이 그 다음에 얼마나 온도가 변했냐, 얼마 온도 변한 거에 따라서 얼마가 늘어나고 줄어들었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LL은 길이가 없어지고 남는 거는 분모의 온도 단위만 있죠. 그래서 이 열팽창 계수 알파는 이렇게 온도분의 1의 단위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열팽창 계수는 온도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범위 내에서는 뭐 평균값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길이가 L이었는데 여기 델타 T만큼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생겼을 때 길이가 델타 L만큼 생긴다. 그러면 이때 선팽창 계수 알파 L은 뭐냐면 델타 L 나누기 초기 길이 그 다음에 이 얼마나 온도가 변했냐 델타 T로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면 델타 L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L은 알파 L 곱하기 원래 길이 델타 T.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질이 있고 그 재질의 온도가 얼마만큼 변화되면 원래 길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늘어나느냐, 열팽창 되는 양이 얼마냐, 그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열팽창 계수 곱하기 초기 길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요.
최적 열팽창 계수가 있어요. 이거는 알파 볼륨에서 알파 V라고 쓰는데요. 요거는 액체와 기체 열팽창에 주로 사용되고요. 최적의 변화 델타 V를 최초 최적 V하고 온도 변화 델타 T의 곱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식은 보면 알파 V는 그 최적의 변화를 초기 그 최적과 온도의 변화 델타 T로 나눈 거고, VV 없어지니까 남는 거는 K분의 1.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요. 알파 V는 이 선팽창 계수의 3배입니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만큼 선팽창하면 그거의 3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멀 익스펜션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00m의 스테인리스에 38도씨의 온도 변화가 생겼을 때 길이 변화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길이 변화. 자, 요거는 델타 L은 알파 L 곱하기 원래 길이 곱하기 온도 변화. 요거 계산하면 되죠. 주어진 스테인리스 강이니까 여기 스테인리스가 있고 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 셀시우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거 쓰고요. 초기 길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량 씁니다. 그러면 자 38도씨가 변했는데요. 300m 같은 경우에 거의 20cm에 육박하는 20mm, 2cm에 육박하는 그러한 길이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 철로 같은 것들이 겨울에는 수축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져서 팽창하기 때문에 그 기찻길 보면 어떤 길이만큼 이렇게 떨어지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일괄 용접한 것으로 했지만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열팽창과 수축을 고려하는 그러한 철로들로 생산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여기 나오는 알파 값이요. 대략 온도분의 1인데 그거의 크기가 보면 그냥 여러분 나오는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 레벨이다. 수준이다 라는 거. 여기 보면 대강 뭐 2 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 선팽창 계수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6승 레벨이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는 것이 공학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비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열은요. 우리가 스페시픽 hit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같은 양의 열 에너지에 노출되었을 때 어떠한 물체는 다른 물체보다 빨리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kg의 물과 1kg의 콘크리트에 초당 100줄의 에너지를 주입해요. 그러니까 100W를 우리가 주입했을 때 콘크리트가 훨씬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거 왜냐하면 콘크리트 재질을 온도를 높이는 데는요 에너지가 적게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비열이 물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스페시픽 히트 비열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열은 1kg의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게 비열이에요. 따라서 비열의 단위를 한번 보면요. 자, 1kg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줄 퍼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줍니다. 또는 줄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되겠죠. US 단위에 의해서는 1파운드의 질량의 물체를 1화씨 디그리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에너지 양으로 정의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서멀 에너지가 필요하죠. 서멀 에너지를 우리가 줄이라고 하면 자, 서멀 에너지는 이게 줄이 됩니다. 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온도 자, 이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이 온도 차이를 올리기 위해서 이 M이라는 킬로그램 M이라는 질량에다가 자, 이 온도 차이죠. 이러한 온도 차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섭씨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열이 필요하죠.
m 킬로그램의 질량에다가 여기 요와 같은 T 파이널, T 이니셜의 어떤 델타 T만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C 비열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C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줄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단위가 유도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11.12 한번 봅시다. 지름이 15cm이고 두께가 4mm인 알루미늄 원판이 초당 200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 공급원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200W가 되는 거죠. 초당 200줄이니까 알루미늄 밀도가 270kg/m3이고 주위로의 열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15초 후에 디스크의 온도 상승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와 같이 15cm의 지름이 됐고 두께가 4mm고 여기 지금 초당 200줄/s의 열이 있고 열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이 모든 열이 이쪽으로 공급된다고 하면 과연 디스크는 얼마나 온도가 올라갈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여기 나오는 비열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질량이 필요하죠. 질량은 로 V로 계산할 수 있어요. 로는 2700kg/m3 있었고 V는 디스크니까 단면적 곱하기 높이입니다.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0.004m입니다. 그래서 0.191kg이 계산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M에다가 0.191kg 넣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비열 알루미늄 알로이 875 줄 킬로그램 켈빈 이렇게 되어 있어요. 875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루미늄의 비열이 되고요. 요거는 온도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들어가는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00W인데 15초니까 200W 곱하기 15초입니다. 그러면 토탈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을 알고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요것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200 곱하기 15 나누기 여기 나오는 0.19187로 계산하면 요거는 18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온도의 상승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비열을 이용한 그런 게 되는 거죠. 예제 11.13 물 벽돌 콘크리트가 각 물질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손실이 없고 초기 온도가 모두 같다고 하면 10초 후에 어떤 물질의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인가? 자, 이거는 이제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에서 자, 우리가 계산치 않고 어떤 물질의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았을 때 어떤 것을 찾으면 돼요? 비열이 가장 작은 경우에 같은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비열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 워터고요. 그 다음에 브릭 그리고 콘크리트가 있어요. 가장 비열이 작은 게 뭡니까? 예, 보면 여기 나오는 콘크리트가 가장 작네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1.136 켈빈이 올라가고요. 브릭은 1.04 그리고 온도 물은 0.29 켈빈만 올라갑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 에너지가 MC 곱하기 델타 T죠. 그죠? 그 식에서부터 우리가 여기 델타 T를 정리를 해서 각각의 질량과 그리고 비열들을 그리고 여기서 공급되는 에너지는 100W였기 때문에 100W 곱하기 10세컨드에서 이거는 1000줄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챕터 11 온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도가 어떻게 측정되어지는지 그리고 열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전도, 대류, 복사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간단한 수식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온도 스케일과 그리고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자, 파렌하이트가 주어졌을 때 셀시우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셀시우스가 주어졌을 때 파렌하이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되겠고요. 절대 온도 제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열 전달 모델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절연의 개념에 필요한 R값, R밸류, 그리고 R팩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자, 복합적인 문제 이것들을 다 수식적으로 더해서 우리가 그 전체 R값을 계산해서 열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간단한 열 전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도 K, B열, C, 그리고 열팡창계수 알파와 같은 몇몇의 연력학적 그 특성에 여러분들이 친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11장 온도와 온도 관련된 변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